안녕하세요, 아님입니다. 우리 혈액장애 같이 공부할게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림프성 장애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질환 가지고 나왔고요. 혈구의 기능은 뭐고 혈액계 질환은 뭐가 있는지, 이와 관련된 간호는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론입니다. 적혈구 하면 빈혈이 생각나실 텐데 그 첫 번째가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에요. 이 종류에는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 그리고 엽산 결핍성 빈혈이 있는데 이 엽산 결핍성 빈혈은요, 비타민 B9 관련된 부분이에요.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은 섭취가 부족할 때 혹은 우리 위장절제술을 할 때 내적 인자가 분비가 저하돼서 악성 빈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비타민 B12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위절제술 역시 나오고요. 증상은 빈혈이니까 빈혈 증상이 있겠죠. 어지러운 거, 허약한 거, 뭐 때로는 숨이 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경계 증상으로 저림 증상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위장관계 증상으로도 위장 위축이나 소화 불량, 변비설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비타민 B12 결핍성은 실링 검사를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거나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있겠죠. 비타민 B12가 부족하니까 비타민 B12 섭취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악성 빈혈인 경우에는 비타민 B12를 외부에서 근육주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엽산 결핍성이고요. 채소나 과일 섭취 너무 안 될 때, 특히 이제 임신했을 때도 그렇죠. 노인의 경우 혹은 알코올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악성 빈혈이랑 되게 유사한데요. 신경계 증상이 없어요. 즉 저린 증상, 뭐 마비, 무감각 이런 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서요? 엽산 결핍성 빈혈에서요. 진단은 엽산 결핍성 빈혈이니까 뭐가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엽산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실링 검사는 음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엽산 결핍 되니까 엽산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흡수가 안 된다면 역시 근육주사로 주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빈혈인데요. 이 부분에서 최근까지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특히 이제 철분 결핍성은 2016년까지 출제가 됐었고, 재생불량성은 15, 17, 20, 그리고 용혈성 빈혈은 15, 20. 최근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하나하나 보자면 일단 철분 결핍성은 뭐가 부족하겠어요? 철이 부족하겠죠. 철이 부족해요. 그리고 소화흡수 장애가 있어요. 출혈이 있어요. 아니면 용혈이 있어요. 그럴 때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타나고요.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다른데 이제 일반적인 그 경증에서는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중증에서 철분 결핍성 빈혈에서는 연하곤란 구내염, 위축성 설염 요거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알고 가시면 되고, 철분 결핍성에서는 헤모글로빈이 12 미만으로 떨어져요. 헤마토크릿 떨어져요. 페리틴 떨어지는데 TIBC만 올라가요. 예, TIBC만 올라간다는 거. 골수의 철분 저장량이 올라간다.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줘야 되겠어요? 철분 제제를 줘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철분을 투여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이랑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C랑 함께 먹고요. 공복에 투여하는 게 훨씬 흡수가 잘 되는데 위장장애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액체로 된 형태의 철분을 먹을 때는 치아 착색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뭘 사용한다? 빨대 사용한다. 그리고 고섬유식에 섭취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부작용으로 변비가 나타나요. 그리고 변의 색깔이 좀 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약물, 그러니까 골수 억압하는 약물 때문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빈혈에 대한 일반적인 증상 나타날 수 있는데 재생불량성 빈혈은요. 혈소판과 백혈구가 같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골수 억압 약물에 의해서 빈혈, 헤모글로빈뿐만 아니라 PLT, 백혈구, WBC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혈소판 떨어지면 출혈 생기겠죠. 백혈구 떨어지면 감염 증상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진단은 혈액 검사를 하는데 뭐래요? 범혈구 감소증. 이거 뭐예요? 헤모글로빈, WBC, PLT 다 떨어져 있는 거를 얘기해요. 판사이토페니아라고 하는 부분.
범혈구 감소증이 있다. 그리고 골수 검사를 통해서 재생불량성 빈혈 에이플라스틱 아네미아라고 하죠. 이 부분 진단을 받을 수가 있겠다. 왜 에이플라스틱 아네미아가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면역 억제제 쓰고요. 그리고 각 부족한 혈구들의 보충을 해야 되겠죠. 뭘 통해서요? 수혈을 통해서요.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해야 되고요. 비장절제술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대증치료 필요하겠죠. 그 다음 용혈성 질환, 용혈성 빈혈인데요. 유전이고요. 만성 빈혈이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만성적인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황달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비장비대, 간비대까지 올 수 있는데 이 용혈성 빈혈에서는요.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나타나요. 역시 빈혈 검사와 관련된 혈액 검사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치료나 어떤 간호 부분에 있어서는요. 진통제 쓸 수 있어요.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성 빈혈 증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나타난다고 하면 산소 공급해 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식이요법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활동으로는 수영이나 뭐 격렬한 운동은 안 되는데 뭐 ROM이나 뭐 간단하게 걷기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백혈구 관련된 질환이고요. 과립구 감소증, 백혈병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특히 이제 백혈병이 최근에도 많이 나왔었고 백혈구에서는 백혈병이 사실은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질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과립구 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 중에 과립구, 즉 호중구가 감소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500 이하다 그러면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역격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두통, 권태, 폐렴, 피부농양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왜 과립구가 떨어졌느냐, 왜 호중구가 떨어졌느냐를 알고 있어야 되고 약물에 의했다라고 하면 그 약물을 중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염 증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감염 관련된 치료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약물요법으로서는 G, CSF 그리고 적혈구 조혈 호르몬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뭐 감염 예방 간호라든지 환자가 만약에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역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문객 제한해야 되겠고 감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과일, 생채소 먹지 말아야 하겠고 기본적인 손 씻기, 개인 위생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염과 관련해서 열 날 수 있으니까 체온 측정해야 되겠고 다음은 백혈병, 급성과 만성 그리고 림프성과 골수성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는데요. 급성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백혈구 수가 부족한 걸 얘기를 합니다. 폐렴이나 폐혈증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성으로 만성화가 된다면 초기에는 피로하고 허약감, 뭐 체중 감소, 비장비대, 간비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급성과 만성에 따라서요. 그런데 백혈병에 대해서 일반적인 증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감염, 백혈구 수가 되게 많은데요. 제대로 일을 하는 똘똘한 백혈구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못하는 기능이 저하된 백혈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가 많은데 왜 감염이 돼요? 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 비대 있을 수 있고요. 전해질 불균형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교퓨린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백혈병은 어쨌든 그 혈액암이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골수 기능을 정상화시켜 놓고 그리고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암요법, 뭐 방사선요법, 조혈 모세포 이식 이런 치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분은 조금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백혈구와 관련해서는 특히 감염이나 뭐 감염 예방하는 거, 감염 증상 관찰하는 거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혈소판 관련 질환인데요. 혈소판성 자반증이 있고 혈우병이 있고 그리고 산재성 혈관 내 응고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좀 어려우시잖아요. 2019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 혈소판 감소증은 말 그대로 혈소판 수가 떨어진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멍이 들고요. 뭐 자반증이 나타나고요. 뭐 점상출혈, 반상출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잇몸 출혈 혹은 뭐 코피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요법 쓸 수 있고요. 혈소판, 부족한 혈소판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비장 절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 때문에 혈소판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원인된 약물을 투여를 중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을 예방하는 간호가 적용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자, 혈우병은 유전 질환이고요. 혈액 응고인자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출혈 경향이 증가하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혈이 생기고요. 때로는 혈종이 생기죠. 그런데 위험한 건 뭐예요? 두개강내 출혈. 이게 이제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가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인자를 외부에서 넣어주던지 아니면 항혈우병 인자를 투여해 주던지 뭐 이런 증상이 그런 치료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종이 생겨서 어느 관절광내에 뭐 혈종이 생겼다라고 하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그 대증 치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산재성 혈관내 응고증.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응고와 출혈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응고 기전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미세혈전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미세혈전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혈전이 혈전대로 응집이 돼요. 그리고 혈소판이 혈소판대로 써요. 출혈이 되니까 얘를 다 그 출혈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출혈을 막기 위한 혈소판이 부족해.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 혈소판이 뭐 고갈되고 이런 증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출혈도 생기고요. 혈전 증상도 같이 동반되는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원인되는 질환이 있다면 원인 질병 치료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혈소판 관련해서 혈소판 주입할 수 있고 FFP도 투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혈 증상을 사정하고 출혈도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 림프성 질환은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호즈킨병과 비호즈킨 병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호즈킨병 같은 경우는 남자에게 훨씬 많이 생기는데요. 왜 생기는지는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관련된 요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가족력, 화학물질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징은요. 통증이 없는 림프절 비대가 있어요. 이 부분은 비호즈킨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겠죠.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통증이 없는 림프절 비대가 호즈킨과 비호즈킨에서 나타난다. 호즈킨에서는 단단하고 분리된 결절을 볼 수가 있고요. 호발 부위로 경부, 쇄골, 상부, 종격동 이런 부분에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간과 비장 비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림프절이 커져서 어딘가를 압박한다라고 하면 기도를 압박하면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겠고 식도 부위를 압박하면 연화곤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성대 쪽 관련된 부분이라면 후두마비 혹은 상완신경통과 관련된 어떤 그 애과의 림프절이 비대돼 있어서 누른다고 한다면 뭐 상완마비 혹은 사지부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림프 조직 검사 필요하고요. CT, 뭐 골수생검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 림포마기 때문에 항암 항암요법, 방사수요법 두 개 다 들어가요. 자, 비호즈킨 병은요. 무통성 림프절 비대는 똑같은데요. 발한, 체중 감소, 피로, 소양증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간비대, 비장비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초기에 결절 이외의 조직에 침범하게 된다면 피부, 위장관, 뼈, 골수 이런 곳에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호즈킨 병 같은 경우는 뇌척수액을 추가로 더 검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요. 혈액질환은 생각보다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고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안내 드린 부분, 그 부분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350번입니다. 빈혈의 종류별 검사와 결과. 빈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고요. 자, 엽산 결핍은 엽산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비타민 B9의 수치가 감소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쿰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용혈성 빈혈에 해당이 되겠고, 슐린 테스트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가 결핍된 그런 빈혈과 관련이 되겠고요. 그리고 골수 검사할 때 저세포성 골수, 자, 빈혈과 관련돼서 골수 검사를 하는 거는 재생불량성 빈혈, 에이플라스틱 아네미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내 비정상 혈색소와 그 비정상 혈색소 사슬이 보인다라고 하면 겸상세포 빈혈, 요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빈혈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 개념에 대한 묻는 문제였고 350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354번. 최근 피로감과 어지럼증으로 호소했는데 뭘 진단을 받으려면 철분 결핍성 빈혈을 진단받았어요. 그럴 때 검사 결과 예상되는 것, 즉 철분 결핍성 빈혈에 뭘 물어보고 있어요? 검사 결과, 진단 검사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페리틴 떨어지겠고, 트랜스페린 떨어지겠고, 크기가 크고 작고 작은 것들이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360번이고요. 철분 결핍성 빈혈 환자에게 뭐가 처방이 됐나요? 경구용 철분 제제가 투여가 됐고, 이때 간호로 어떻게 할 거냐를 묻고 있는데요. 비타민C나 고섬유식이 먹어야죠.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죠. 그리고 고섬유식이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 촉진을 위해서 식사 중이 아니라 공복에 워낙에 투여야 하는 것이 흡수를 더 잘 시켜주는 방법이고요. 압록색의 대변이 출혈의 징후예요? 아니요. 출혈의 징후는 선홍색의 대변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흡수 촉진을 위해서 당위정의 형태로 투여하면 흡수가 더뎌지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고, 액체를 투여할 때는, 액체 제제를 투여할 때는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의 착색을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36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번이고요. 겸상적혈구 빈혈을 가졌어요. 그때 이 환자를 위한 간호 계획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산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산소를 제공을 해줘야죠. 그죠? 복식호흡이 아니라 산소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혈액의 점도를 감소하기 위해서 수분의 섭취를 증가합니다. 요게 맞겠죠. 그리고 급성기에 가족과 친지 방문을 장려하여, 아니고 제한해야 되겠죠. 장려가 아니라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항원항체 반응으로 인해서 용혈 감소를 위해서 처방에 따른 면역 억제제? 아니에요. 이거 유전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면역 질환이 아니니까. 그리고 통증이 심한 급성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서 처방에 따라서 타이레놀을 처방한다? 아니다. 마약성 진통제 투여할 수 있다. 그래서 368번의 경우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번이고요. 호중구 감소증 환자의 체온이 38.3이래요. 호중구 감소예요. 감염이 취약해요. 500 미만이면 역격리 들어가야 돼요. 감염과 기타 관련된 우리가 여러 가지 간호해야 된다는 거 앞서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때 중재료 부적절한 거를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백혈구 수혈한다? 백혈구 자체를 수혈하는 게 아니라요. 백혈구를 올려주는 인자를 주사하는 거죠. GCSF 같은 거. 그래서 부적절한 거 1번이에요. 광범위항생제 정맥으로 쓸 수 있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세심히 관찰해야죠. 그리고 원인균을 파악하기 전에라도 자, 보통은 컬처를 하고요. 그리고 원인균을 파악을 하고 그 후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것이 항생제 치료 방법인데, 일단 호중구 감소예요. 감염력이 취약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광범위 항생제를 빨리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 감염원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위에서 배양검사할 수 있죠. 그래서 375번, 부적절한 간호중재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번이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일단 백혈병이래요. 야간에 발열이 있었어요. 쉽게 멍도 들어요. 그렇다면 PLT도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열이 낮다라고 하면 백혈구도 좀 감소되어 있겠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감염의 위험성, 출혈 위험성, 자가간호 결핍에 관련돼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간호중재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요. 출혈의 위험성도 커요. 자가간호가 결핍이 되었다고 한다면 침습적 행위를 제한을 해주셔야 되겠죠. 침습적 행위를 제한을 해주셔야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거에 대해서 중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침습적 행위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이 높은 데에 대한 어떤 그 간호 중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센트럴라인 같은 경우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고요. 열이 나고요. 그러면 자가간호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센트럴라인을 거기다가 가지고 있으면 관리를 못해서 더 감염에 취약한 상태인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septic shock으로 빠질 확률도 커질 거예요. 그래서 침습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간호 중재가 되겠고요. 피로 방지하는 거, 이거 정서적인 부분이잖아요. 자존감 향상. 그리고 8시간 간격으로 활력증으로 측정하는 거, 그리고 간호 증진 위한 간호 교육 하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다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384번이고요.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항암 화학요법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일 약품보다는 병용해서 투여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관해 유도기에는 좀 공격적으로 치료를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강화기에는 잔존 가능한 백혈병성 세포들을 위해서 투여한다. 이게 이제 맞는 정답이고요. 관해를 유지할 때는 공격적으로 투여하지 않고 조금 안정된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빈크리스트는요, 척수 내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5번은 정답이 아니고, 그래서 38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번이고요. 역시 백혈병에 대한 문제고, 골수 이식을 했어요. 그때 골수 이식술 후 간호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골수 이식 한 후에 어떤 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느냐. 요산 배설을 위해서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식 예정일이 이틀 전에 입원을 해서 전처치를 하고요. 그리고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아스피린 투여한다? 아니다. 아스피린 항응고제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수 이식하고 나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출혈이 아니라 감염이 되겠죠. 감염, 이와 관련된 뭐 폐렴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절대 오줌구 수가 1500이 아니라 500 이하면 양압 격리실에 격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번이고요.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제공되는 관호와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발성 골수종은 뭐예요? 멀티플 마이엘로마, 병리적 골절이 굉장히 그 흔한 질환이었어요. 일단 수분 제한은 하면 안 되고 수분 이제 공급을 더 해줘야 되겠고요. 인산염을 투여하는 것은 칼슘의 흡수를 감소시켜 주겠죠. 그리고 걷는 운동은 뼈의 탈무기질 예방에 좋고요. 알로퓨리놀은 혈액순환이랑 관련이 없고 요산의 배설을 관련된 약이었죠. 그래서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약이었어요. 혈액순환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티드론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요산 배설이 아니라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이기 때문에 39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 394번 호즈킨병, 비호즈킨병 말씀드렸었고, 호즈킨 림프종이 비호즈킨 림프종과 다른 점은 뭐냐?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 그러나 호즈킨 림프종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치료의 원칙이 달라요? 아니에요. 같았어요. 왜냐하면 두 개 다 림포마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무통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호즈킨 림프종이 예후가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진단은 넥시티와 임상소견에 의한 아니다. 골수검사도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T와 임상소견에 의해서만은 진단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호치킨병 같은 경우는 림프 조직이 생체 검사할 때 리드스텐버그 세포가 관찰이 된다. 그래서 395번은 5번이 정답이었다. 403번이고요. 드디어 DIC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옳은 설명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항혈전 인자로 치료한다. 항응고제로 치료해요. 초기에 비타민 K를 투여한다? 아니다. 출혈과 혈전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혈종, 궤양, 관절통, 혈뇨만 있어요. 얘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PT, APTT 지연돼요. 혈소판 수 떨어져요. 응고인자 떨어져요. 디다이머 올라가요. 랩 데이터를 보면 앞에까지는 다 맞아요. 그런데 디다이머가 오히려 올라가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DRC에 대한 어떤 그 질환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어떻게 치료하느냐까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404번. 역시 DRC 환자의 진단검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디다이머가 올라가죠. 피브리노겐 떨어지고요. 그리고 프로스트롬빈 프롤롱되죠. 플라즈미노겐 내려가죠. 피브린 분해 산물 올라가죠.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DRC에 대한 어떤 진단과 관련된 부분, 질환의 특징을 알면 조금 수월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니면 여러분 이 특징을 다 조금은 외우고 계셔야 문제 푸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랩 데이터 한번 정리했고, 그 다음 413번.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했어요. 위절제술을 했는데 헤모글로빈이 9점이에요. 남자의 헤모글로빈 13에서 17 정도인데 9점이면 빈혈이 있는 거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폐갈비씨를 한 팩을 수혈을 했어요. 원유닛을 수혈을 했는데 오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호흡 곤란도 있어요. 이때 수행해야 될 간호, 수혈 간호에 대한 문제예요. 즉 수혈하는 중에 오한과 호흡 곤란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중단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다른 거는 더 볼 필요도 없어요. 1번 바로 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421번부터 424번까지 보겠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어요. 활력증으로 바탕으로 신체 검진을 할 때 발견할 수 있는 상태는 열이 안 떨어졌어요. 이미 진단명은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명에 대해서 더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랬는데 헤모글로빈이 8.3이에요. 헤마토크리도 23이야. WBC가 120이에요. PLT도 4000이에요. 판사이토페니아가 있네요. 열도 나요. 맥박도 빨라요. BP는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청색증이 관찰되나요? 관련된 증거 있어요? 세츄레이션 떨어진다. 아니면 피부색이 뭐 파랗다 이런 얘기 없죠. 경정맥 팽대되어 있나요? BP가 160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눈동자에 황달이 있어요? OTPD 줬어요? 빌리루빈 줬어요? 아니죠? 이것도 알 수 없어요. 하지 힘이 상지보다 약해요? 하지 힘이? 그레이드 몇이다? 이게 나왔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이죠. 피부에 작은 보라색 점과 멍이 보인다. 얘 때문에 그래요. PLT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틀리신 분 안 계시겠지만 혹여나 약간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오답 하나씩 다 지우세요. 여기에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우시면 오답 하나 남겠죠. 자, 활력증후와 혈액 검사를 볼 때 뭘 먼저 해야 된대요. 눈에 띄는 거 뭐였어요? 이거 랩 데이터 다 이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거 뭐였어요? WBC 120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격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격리요? 역격리 해야 된다는 얘기. 감염의 위험성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간호 중재 중에 하나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역격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다음 423번은 이 환자를 살펴보던 중에 센트럴 라인이 있었나 봐요. 센트럴 라인이 있었는데 중심 정맥관 부위가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열이 8도 5로 열도 있었는데 9도 2까지 더 올랐어요. 맥박도 110에서 120까지 더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열이 나면서 BP가 떨어지고요. 뭐가 있어요? 중심 정맥관이 있죠? 세프틱 샥이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겠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열도 나요. C라인이 있어요. 아, BP 떨어져요. 그럼 세틱 샥이에요. 세틱 샥일 확률 굉장히 높아요. 물론 여기서 컬처를 나갔다, 어떻게 했더니 뭐 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세틱 샥으로 쭉 갈 수 있는데요. 자, 룰 아웃 하나 붙여주죠. 세틱 샥으로. 자, 그렇다면 감염 증상이 이미 나타났잖아요. 빨갛게 부어올랐대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정맥관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32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424번. 생리식염수에 100의 반코마이신을 희석해서 줬대요. 그때 뭐에 대해서 묻고 있냐면 투여 시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지문에서 어떤 처치를 했고 어떤 항생제가 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했다 이런 데이터를 다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반코마이신이 아마 새로 처방이 됐을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균 배양 검사를 나갔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새로 여러분 항생제가 투여가 되는 시점은요. 언제냐면요. 혈액 배양 검사를 하고 나서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임상에서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신규 선생님들이 안티 처방이 났다고 왜냐 컬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티 처방이 나니까 안티를 그냥 줘요. 그런데 항생제 주고 컬처 나가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 배양 검사를 하고 나서 즉시 투여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중심 정맥관을 제거한 후에 투여 아니죠. 효과 빨리 보려고 빨리 줘요. 여러분 반코마이신 빨리 주면 어떤 증상 나타나요? 레드맨 신드롬 나타나죠? 이거 1시간 이상 천천히 줘야 되는 약이에요. 빠르게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투여 시점인데 왜 활력증으로 1시간 간격으로 2번 이상 측정을 해야 할까요? 왜요? 전혀 관계없죠. 자, 그리고 혈액 배양 검사하는 거 맞는데요. 30분 간격으로 3번 체열합니다. 그래서 424번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425번부터 430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혈액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점이 예상되느냐 하고 묻고 있는데요. 월경량 과다가 있고 현기증 있고 피로감 있어요. 심경진 있고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 진단명을 주셨네요. 철분 결핍성 빈혈로 줬어요. 자, 그렇다면 철분 결핍성 빈혈일 때 어떠한 진단 검사 결과가 나타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자, 철분 결핍성 빈혈인데 철이 상승할 리가 없어요. 그죠? 철 내려갈 거고요. PLT는 왜요? 관련이 없어요. 그죠? 페리틴 내려가 있을 거고요. TIBC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4번 정답이고요. 우리 교재에는 3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답 4번입니다. 3번 아니고요.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42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렇다면 철분 결핍성 빈혈 대상자에게 어떠한 식품을 줘야 되겠는가? 뭐겠어요? 살코기죠. 그죠? 철분이 풍부한 살코기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427번 철분 결핍성 빈혈의 원인에 대해서 간호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가장 올바른 대답은 즉 철분 결핍성 빈혈의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고요. 유전 질환 아니죠.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이 불량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후천적으로 적혈구가 응축돼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엽산이랑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기 때문에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점. 철분이 결핍되었기 때문이고 철분이 풍부한 시기를 섭취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겠고 그리고 만성적으로 혈액이 조금씩 소실이 된 경우 이럴 경우에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427번 같은 경우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8번 철분 주사를 처방을 받았대요. 경구 투여 아니고 주사를 처방을 받았는데
근육 주사를 할 거래요. IV 아니고 근육 주사한대요. 자, 그렇다면 Z트랙 방법이죠. 왜냐하면 근육의 손상과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분 주사를 근육 주사한다. 그렇다면 Z트랙이다. 라고 하는 부분 쉽게 이거는 찾을 수가 있었어요. 다음 429번. 이 환자 퇴원한대요. 퇴원을 할 때 경구용 철분 제제를 주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옳은 거를 고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구용 철분 제제 부작용 뭐였어요? 변비였죠. 그리고 위장관 불편감, 속쓰림, 설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변비 또는 설사 있을 수 있고요. 위장관 불편감 있을 수 있어요. 속쓰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구용 철분 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오늘 마지막 문제. 이 환자가 철분 제제를 복용하고 나서 2주 있다 외래를 팔로우를 했어요. 그때 철분 제제 복용과 관련해서 교육을 할 건데 어떻게 올바르게 교육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철분 제제로 변 검게 나올 수 있어요. 정답 찾았어요. 자, 그리고 비타민 D랑 먹으면 위장이 보호돼요? 아니요, 관련 없어요. 그리고 칼슘이랑 먹으면 흡수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C죠. 비타민 C였고요. 그리고 다음 위장장애가 있어도 흡수율 증가를 위해서 약을 빈속에 드십시오. 빈속에 공복에 먹는 게 좋긴 하나 위장장애가 있다면 식후에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소화 촉진으로 식욕이 증가할 수 있으나 정상적이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부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번은 1번이 정답이었어요. 혈액 관련된 부분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개념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